오늘 집중해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씨앗은 땅에 심지만 사실 씨앗은 일상의 우리 마음에 혹은 우리의 인생의 역사에 심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98분 동안 괴산의 우리 씨앗 농장을 봐주셨는데요. 이제 좀 몸을 풀고 장소를 이동해서 양평에서 씨앗을 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그 선약이 있으셔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나 체력이 되시고 아직 잠들기 전에 약간의 시간이 있다고 하시면 3층에 저희가 먹거리를 후원해 주신 분들, 협찬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먹거리를 준비했어요. 그곳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그리워하는 이야기라든지 그 씨앗을 가지고 어떻게 대화했는지 그 마음 씨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씨앗을 대하는 태도, 작물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을 대하듯, 그러니까 친구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면은 나중에는 그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들리면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한 10년쯤 지났을 때 제가 생명 역동농업도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농사 방법이거든요. 사상적이고 철학적이긴 해서. 근데 결국은 우리가 하는 유기농, 뭐 자연재배든 뭐 투입이든 생명 역동농업이든 뭐 뭘 하든 간에 친환경을 하는 그 유기농업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철학적이고 농사 철학적인 용어예요. 그죠? 그래서 유기농이라는 말 자체가 세계를 바라보는 농민의 한 농부의 관점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은 각자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옛날 이제 선배 농민들은 뭐 그 나달 한 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는 말이 저는 10년 지나서야 그래서 그랬구나. 얘를 만들기 위해서 온 우주가 동원됐구나. 그러니 식물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본질에 다가서면 얘가 어떤 원리로 자라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원리를 따라가서 경작하고 재배하는 게 유기농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자연과 타협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자연재배에서, 저 같은 사람은 생명 역동농업에서, 뭐 어떤 사람들은 오리농법에서 이렇게 비닐은 쓰되 농약은 안 써. 이 정도. 그것도 훌륭한 거라고 좀 봐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가느냐 했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농사 방법이 유기농업이고 유기농업이라는 이 유기라는 말 자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농부의 관점을 말하는 상당히 철학적인 건데 유기농업 농산물은 비싸 이래버리면 이제 완전히 개판되는 비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세상을 바라보는 거기에 철학적 관점이 들어있다는 게 이제 생산하는 농민들도 알아야 되고 그것들을 응원하는 도시의 분들도 알아야 되고 소비하는 소비자분들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공통점들을 제가 보기엔 정부가 향후 10년간은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스스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연대하고 또 소모임 소그룹이라도 하면서 각박한 세상을 버텨나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 농장에 이렇게 비닐하우스 허름한 카페를 만들어 놨거든요. 막걸리 한 병 사들고 오시면 이제 그 농사 이야기나 풀 얘기도 좋고
벌 얘기 제가 벌은 배우고 싶어요. 벌 얘기도 좋고 이제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의외로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좋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눈을 반짝반짝하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모습에 그러니까 제가 막 오히려 안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가 내 안에 어떤 그러니까 열이 뻗쳐서 열심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했긴 했지만 저는 이제 지금은 오늘 영화를 보고 오늘은 또 어제보다 다른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씨앗은 누구의 것이고 씨앗을 누가 지켜나갈 것인가 라는 게 하도로 저한테 다가왔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씨앗을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씨앗을 저만 혼자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씨앗은 우리 모두 함께 지켜나가야 하고 그리고 누가 지킬 것인가라는 게 농부 소수들은 누구의 것만이 지켜야 할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그런 당위성이 있는 건 아니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모두가 각자 자기 삶의 방법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농부는 직접 씨앗을 받고 채종하고 이러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이 아닌 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씨앗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저는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느낀 부분은 어제는 그랬는데 씨앗 받는 안상희 선생님이 씨앗 받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10년간 씨앗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렇게 부스러기는 데고 다 좋은 것만 골라서 하는 작업을 사실은 한 몇 달간을 해야 돼요. 10월에 그냥 채종을 하고 나면 그냥 하고 나는데 훅 담는 게 아니라 저희는 겨울에 쉰다을 해놓고 선생님들이 다 앉아서 좋은 것만 골라 담았어요. 골라 담아서 씨앗용이라고 먼저 담았고 또 그런 작업을 그분이 하시고 있는 분인데 그냥 재래 방법을 하시잖아요. 저희도 재래 방법으로 했는데 그 재래 방법이 그러니까 정말 그분을 보면서 저거는 내가 해봐서 알기 때문에 얼마나 고된 작업이고 얼마나 사랑과 정성이 담겨야 하는 작업인지 그러니까 그분의 모습 속에서 씨앗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좀 오늘은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저도 그러니까 씨앗이 땅바닥에 흘려주면 침으로 이렇게 묻혀서라도 상추 씨앗 같은 거는 아주 조그만 하니까 나 하나씩 줍고 하나도 흘리면은 안 돼. 그 아래는 그러니까 수천 배의 결실을 내는 생명들을 가지고 있거든. 그 씨앗 하나에. 그래서 장희순 선생님이 그러니까 나락 하나에 우주가 담겨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정말이거든요. 그 하나의 씨앗 속에 굉장히 많은 생명을 움투고 있어서 저는 우주의 모든 생명을 다 움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씨앗을 하고 있는 그분 모습이 제가 좀 오버랩됐어요. 그래서 조금 가슴이 조금 이렇게 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힘든 과정들을 저도 거쳐왔기 때문에 참 저분 참 어제보다 더 오늘 두 번째 보니까 굉장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씨앗을 그렇게 그분은 그런 식으로 지켜가고 저도 받으면서 최종을 하나하나 하면서 받고 있는데 저는 사람들에게 요즘에 와서 느끼는 건데 요즘에 와서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거나 아니면 책을 보거나 책들을 좀 꽤 많이 봤어요. 독자에 그리고 전문가들이 쓴 독자책이고 그다음에 비주류들이 쓰는 책들 다 보면서 이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독립투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일제 때도 그렇고 제가 드라마 중에 제일 감명 있게 본 게 션샤인인데 그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을 보면은 나라가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양반들이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니고 민초들이 나라를 지켜왔고요. 동학혁명을 보든지 그렇고 임진왜란도 그렇고 다 더 들어가면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남아서 여기서 이렇게 빛을 발하고 지금은 한류하려고 하시는 거는 민초들의 영향이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영향인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이 모여서 했는데 저는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 씨앗이 정부가 이 정책으로 이 씨앗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당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회사 그러니까 지금은 회사들인 그냥 경제적 논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 논리로 이 씨앗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이 씨앗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모여서 씨앗이 지켜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이 농부에게 전달이 되면 농부는 더한 열정과 사랑으로 그 씨앗을 지켜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씨앗을 지키는 사람의 그 줄에 한 줄을 섰고 손을 잡았다. 연대는 함께 나가는 거니까 연대한다라고 마음으로 씨앗을 같이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독립투사는 꼭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독립가도 있지만은 뒤에서 후원하는 독립가들, 독립운동자를 후원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그러니까 일선에서 활동하는 활동가가 아니라면은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후원하는 사람 중에는 이 토종 작물로 지은 농산물을 팔아주고 먹어주는 사람도 그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모양이 좀 작고 그리고 규격이 똑같지 않고 그리고 보기에 벌레가 많이 먹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벌레가 많이 먹는다는 얘기는 걔가 더 맛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맛이 없으면 안 먹어요. 계란도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주고 그것을 식단에 올리는 여러분들도 우리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를 조금 더 힘줘서 말하고 싶습니다. 저같이 이런 영화 만드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이제 독립 영화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독립 영화인. 왜 독립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조금 자유롭잖아요. 이제 뭔가 만드는 것에 대한 주제를 선택하거나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든다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우리가 어쨌든 그 자본 혹은 이제 내 주머니에 내 뱃속에 뭔가 두둑이 채워 넣을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세상에서 조금 그거 말고 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다. 영화도 또 그렇게 좀 굉장히 큰 대극장에서 대규모 우리나라에 거의 한 3,000개가 넘거든요 스크린이. 근데 저희 같은 독립영화가 극장에 걸면 한 10개에서 20개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것도 굉장한 편식을 만드는 거예요. 영화나 문화 자체에 편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한편으로 독립영화 하는 사람이다. 이 독립영화 우리도 하는데 수님 얘기 들으면서는 이제 그 신영복 선생님의 그 감옥으로 사세를 보면 보면 이렇게 변방과 중심에 관한 글이 있어요. 근데 중심에 있는 사람은 안주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내가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그 안에 집에서는 내가 뭔가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은 창조적 공간이 생겨나지 않는 곳이 중심이다라는 얘기를 했으면서 반대로 변방에 있는 사람, 변방의 그 주변부에 있는 중심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은 중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변방에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사람들이다. 그 공간이 창조의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독립영화도 변방에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토종씨앗은 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변방의 독립영화와 변방의 토종씨앗이 만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의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어떻게 얘기하면서 들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이게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니까 보는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까 할 때 어쨌든 제일 크게 나온 게 누가 이 씨앗을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죠. 저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옛날 옛적에 충북 괴산군에 우리 씨앗 농장이 있었습니다. 라는 처음에 시작할 때와 맨 마지막에 있었습니다라고 마칠 때가 감정이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느꼈을 것 같아요. 과거로 우리 씨앗 농장을 남겨둘 것인가? 그거는 토종 농사를 하는 농부의 만의 문제도 아닌 거고요. 또 많이
소비한 소비자의 문제도 아니고 이 정책하는 사람들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모두의 문제,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아까 선생님 얘기한 연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아까 처음에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모인 것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연대, 커다란 뭐 연대로 가는 어떤 작은 어떤 시작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변방의 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방이지만 정말 큰 힘이었어요. 왜냐면 그 원래 이 양평, 그러니까 상영에 추진할 때 그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것을 원칙 뭐 이렇게 좀 영화관 상영이었는데, 그 양평은 제가 감독 있게 그랬죠. 그리고 그 제작사 PD님한테도 양평은 영화 보러 갈 때 뭐 서울로 갑니다. 하남으로 갑니다. 여기서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거 어렵고, 근데 있게 극장은 있는데, 근데 이 시어터 양평에서 접근권이 좋고 공간이 깨끗하고 좋아서 저희가 만약에 상영회를 하면 이곳에서 할 것 같은데 어떠시냐 할 때 흔쾌히 좋다, 그렇게 고맙다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상영을 하게 됐는데, 이 상영 공간도 알고 보니 이렇게 전석을 다 채우면서 행사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막 직원분들도 놀라시고 너무 고맙다고, 이 공간에 이렇게 잘 사람들이 다녀가시게 해서 좋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거기에 의미를 두시고 오셔서 그게 빛나게 했던 것 같은데, 어쩔 때에는 변방의 소리가 정말 중심을 관통하는, 그래서 그 균열을 일으켜서 지형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 오거든요. 네, 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을까 희망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몇 가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영화를 보면 이렇게 질문이랄 게 있을까? 뭐 질문을 내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래도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그동안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들과 얘기 나누고 싶었던 것도 좋고요. 좀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동안, 네, 제가 그 네, 영화 지금 이제 궁금증이 아마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럼 지금 농장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 저기 있었던 젊은 청년들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 씨앗 농장. 네, 우리 씨앗 농장의 사람들 다 어디로 갔나? 그리고 저렇게 그 씨앗 지키는 젊은 청년들이 없는 농장은 그럼 아직도 안양이 농부 혼자 거기서 계속 이렇게 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기질하고, 예, 그 까칠까칠한 그 우왕씨 이렇게 벗기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궁금증이 드실 것 같은데요. 거기 나왔던 청년들은 괴산군 근처에 그 각자 농사를 지으세요. 그리고 농사 짓고, 그다음에 그 토종씨앗을 중심으로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 또 일반 뭐 친환경 농사 있긴 해요. 자연농을 하시는 분은 없고, 이제 친환경 농사 하는 농사를 주로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여기 우리 많이 봤던 젊은 청년 농부 김구는 청주 한살림 그 실무자로 갔어요. 어디로 갈까 이렇게 맨 마지막에 고민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 영화를 이제 경북 안동에 있는 안동 중앙시네마에서 상영을 했었는데, 그때 김군 어머니가 오셨어요. 저는 몰라고 끝나고 나는데 김군 어머니랑 그 동생이 같이 가서 영화를 봤는데, 5년 동안 못 본 아들 얼굴 시커먼 봤다고. 그리고 이제 갔는데 또 되게 밝게 잘 지내고, 또 우리 씨앗 농장과 이제 도농교류 활동들을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세요. 네, 그 정도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지금은 한살림 연합에서 실무자 1명 그 파견 인건비 지원을 해줘서 1명이 오고, 근데 부부예요. 그래서 한 명이 인건비인데 이제 부부가 같이 와서 일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일손이 필요할 때는 동네에 또 농부들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와서 참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밥 해주러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농장을 계속 움직이고 있고, 계속 지금 뭐 금방 이게 뭔가 변화가 있거나 뭐 이러지는 않지만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얘기 들으면서 오히려 엠마 선생님한테도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 씨앗을 이게 고르고, 이게 고르기 진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얘가 올라오면 이제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마를 때까지 이제 껍질이 이렇게 나오고 이제 막 바삭바삭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얘 놓으면 툭툭 치면 툭 떨어지는데 이게 또 상추가 훅 날아다니고 뭐 이러기도 하는데 개걸무 같은 경우 여기 또 개걸무가 나오는데요. 개걸무도 보면 이렇게 얘는 안 까져요. 도리깨로 세게 팍팍 쳐야 이제 까지기도 하고 뭐 세게 뭐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발로 막 이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차가 이제 바퀴가 그 정도 단단한 얘기예요. 차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래도 깨지지 않고 이렇게 탁탁하는 이제 무시가 나오기도 하는데 굉장히 거기에 그러니까 몰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안상농부는 몰두하고 그다음에 그 즐겁다, 재미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일 자체가 어릴 때부터 그 동네에 살아서 아버님이 농사하는 것도 지켜보고 본인도 이렇게 그 지역에서 계속 어쨌든 뭐 다른 일들 하고 있었지만 이제 한살림 관련된 일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 농사도 계속 지어 오셔서 그런 일들도 흥미롭게 하죠. 뭐 문화적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일들하고는 이제 농사를 대하는 태도나 그리고 실제 생활이 다르니까요. 젊은 여기 보면 치킨 먹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읍내치킨 먹고 싶다고 하는데 사실은 읍내치킨이 아니라 도시에 있는 브랜드가 있는 치킨을 먹고 싶은 거죠. 이렇게 막 가서 시켜 배달 잘 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커피 맛있는 커피 먹으러 가야 되고 뭐 그런 걸 이제 상상하고 또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청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농촌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누가 이 씨앗을 지킬 것인가가 이게 농부 한 명이 뭐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전체가 다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그런 씨 받는 것에서의 어떤 기다림 혹은 조금 어려움 이런 것들은 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씨를 받고 계시고 나누고 계신지 아마 안상영 부님은 재밌어서라는 말로 얘기했는데 그 안에 뭐 모든 게 아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수혜님은 어떠세요? 그거는 재미있어. 저는 재미있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면 너무 지루해요. 그게 뭐 담배뿐만 안에 끝나는 것도 1시간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닌데 몰두하다가 보면 저는 수도자여서 그러긴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날 읽은 성경책을 그러니까 되씹으면서 그걸 하다가 보면 저도 잊어버려요. 주변에 뭐를 다 잊어버리고 몰두하게 되다 보면 씨앗 안에서 그 움직이는 생명의 소리, 생명의 신비 이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의 신비에 뭐라 그래 어쩔 수 없이 뭔가 그 생명의 신비가 나를 휘감고 끌고 가는 느낌으로 그것을 해왔어요. 하는데 그 씨앗을 받는 진짜 씨앗을 만지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그러니까 제가 만 10년 동안 살았는데 토종 씨앗 농사만 만 10년 한 거예요. 하는 동안에 그 전에도 다른 곳에서 농사도 해보고 하긴 했지만 예전에는 다 모종 사다가 농사를 하고 씨앗을 받은 적이 없었죠. 근데 여기 오면서 그러니까 그 씨앗 받는 농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목표였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현대인은 자립의 삶을 잘 살지 못하는데 저희는 자립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하는데 그 자립이 자급자족의 의미도 있는데 사실은 덜 먹고 덜 쓰는 거예요. 자립의 원칙이. 그래서 자립인간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게 더 와닿는데 자립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 철학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씨앗을 만질 때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씨앗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씨앗을 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립을 하려면은 씨앗을 작업하는 농사를 하려면 그러면 지금은 다 사서 하잖아요. 지금은 다 단농이 아니라 단일농을 하잖아요. 한 가지 작물만 그러니까 뭐 몇천 평에 한 가지만 쫙 심으니까 당연히 기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사람 손으로 하기 힘들어요. 근데 저희는 다농이거든요. 우리가 먹을 건 다 해요. 먹을 건 다 하는데 근데 저걸 사지 않고 그 정도 사지 않고 하려면
그러니까 씨앗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였고 씨앗을 받다가 보니까 계량종은 안 되더라. 걔도 아까 어떤 그 영화에서 그러죠. 엄한 놈이 나온다고. 엄한 놈이 나오거나 아예 안 나와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몇 년 전에는 진짜 엄한 놈이 나오는데 요즘은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상추도 해봤고 그다음에 파프리카 조금 좀 특이한 그 우리가 흔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다 해봤는데 되는 것은 좀 있어요. 뭐 비트라든지 이런 거는 돼서 비트는 제가 계속해서 내 가족을 토종 씨앗으로 만들어야지 하면서 지금 한 몇 년째 한 7년째 제가 계속 비트를 심는데 그러니까 토종 씨앗의 정의가 그 우리 조상 대대로 이 땅에서 기후 변화 또는 그 환경의 변화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후와 토양에 적응된 그리고 진화해 온 적어도 30년 이상 그러니까 계속 뿌리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온 것을 저희는 토종씨앗 연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여기 양평 토종씨앗 연구회 말고요. 그러니까 전 토종씨앗 연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적어도 반세기는 지나가야 되지 않나. 그게 또 토종으로 쳐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토종 그게 이제 그 전에 우리가 계량종을 해서 씨앗을 받아줬다. 그러니까 씨앗은 본래의 성질로 가려는 생각이 있어요. GMO를 씨앗을 만들더라도 또는 계량종을 만들더라도 계량종을 만든 F1은 여러 가지 잡종을 섞어서 만드는 건데 한들에도 씨앗 본래의 원종으로 가려는 성격들을 지니고 있어요. 그 씨앗 안에. 그래서 몇 대를 거치면 그러니까 원종이 나올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혼혈할 경우에도 그러니까 양부모 성질을 아껴주면 우성인 쪽으로 더 많이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씨앗도 똑같아요. 사람하고 똑같아서 가는데 그래서 제가 계량종도 심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나오면 얘를 한번 해보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종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도 씨앗을 만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씨앗을 만지는 마음 안에는 기다림 그리고 그 성격이 막 조급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급한 사람이 차분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차분하게 씨앗을 접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저도 밤새는 줄 모르고 어떨 때는 씨앗을 고를 때도 과거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림과 희망, 신명의 신비 그런 마음으로 씨앗을 지금 만지고 갖고 있습니다. 이게 토종 씨앗 하면 옛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 거, 오래된 거. 그건 토종 씨앗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다르게 생각. 우리 동네에 계속 있었던 거, 내 옆에 있는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오래되는 게 아니거든. 계속 있어 앞으로 계속 있어갈 거. 그러니까 벌이 사라지면 꽃이 죽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온도에도 수해가 나면 땅이 다 뒤집어져요. 그럼 뒤집어진 걸 좀 안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논이 필요한 거고 개천도 좁아졌다 넓어졌다 자기 마음대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시멘트로 딱 개천을 직사각형 만들어가지고 딱 놔버리면 거기 그걸 안 계속 쌓여요. 흙이 쌓이고 풀이 흘러와서 쌓이고 하면 또 포크레는 또 뒤집어야 돼요. 근데 자연천으로 놔두면 그거는 그냥 흘러가요. 자기들대로. 근데 그거를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바꾼다? 편리성? 그 편리성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 토종 씨앗이 중요한 거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이렇게 문명을 바꾸고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같거든요. 이게 쉽지는 않죠. 바꿔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금방 뭐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그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걸 조금씩이라도 해야지 계속 그 유지되고 또 인간 자체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셉 캠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신화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생명을 취하고 다른 생명을 먹어서 내 생명을 이어가잖아요. 다른 생명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생명을 먹고 그 생명을 받아서 내 생명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다른 거는 그 다른 생명을 취하고 또 내가 그걸 통해서 내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 고마움을 갖고 있는 존재라 인간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생명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걸 계속 자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토종 씨앗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 자체를 생태 환경 자체를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에서 좀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거는 뭐 그런 얘기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토종 씨앗을 참 귀하죠, 그죠? 토종 씨앗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중에 가면 토종 씨앗을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별로 없죠. 근데 사실 이거는 벌써부터 시작되는 종자 전쟁에 들어간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세계를 정복하려면 식량을 정복해야 되고 식량을 정복하려면 종자를 정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종자 전쟁은 이미 몇십 년 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몬산토나 그 다음에 독일의 바이에르나 등등 5대 손가락 안에 드는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종자들을 그러니까 그 매입하기 시작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MF 때 그 몬산토로 우리 종자가 70% 넘어갑니다. 나머지도 그러니까 다른 여러 곳으로 넘어가고 이미 일제 시대 때 우리 종자가 외국으로 많이 그러니까 흘러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게 살기 바쁘니까 그게 소중한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70%를 넘겨줄 때도 그게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넘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청양고추가 지금 저기 어디에서 지금 그걸 생산하고 있는데 그 청양고추를 사갖고 우리가 씨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몬산토에서 지금은 몬산토가 바이에르 넘어갔으니까 지금은 바이에르겠죠. 몬산토에서 그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매년 청양고추를 씨를 사갖고 와서 거기서 농사를 짓는 우리나라에선 농사만 지을 뿐이지 씨앗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씨앗의 주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씨앗의 주권은 이미 우리나라가 잃어본 지 오래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씨앗은 곧 종자이고 종자는 식량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식량 주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 그래서 생명과 관계되는 그 가장 근간인 우리 씨앗이 남의 손에 넘어가 있고 우리는 자꾸 IT 산업만 지금 계속 풀리고 있고 뭐 4차 산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그러니까 그 대를 이어가야 할 근간인 씨앗은 등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이 남의 손에 가 있어서 우리의 미래는 많은 미래학자들은 이 지구상에서 곡식 대란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심각한 얘기. 저는 이야기 듣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했거든요. 내 후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걱정이 제 가슴을 그러니까 설렘으로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그 불안함이 그냥 저를 좀 두근거리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든 거는 벌써 꽤 오래 전이었는데 때마침 저희 수회가 이런 기회가 마련돼서 제가 지원해서 여기를 들어왔지만 이건 참 심각한 얘기이다. 근데 우리가 이 심각성을 너무나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그 청양고추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종은 그 태국 겁니다. 태국 거하고 우리나라 고추랑 그러니까 이렇게 교잡을 해서 청양고추라는 거를 만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았어요. 그래서 그게 인기가 있는데 그 주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토종 씨앗을 왜 시켜야 하는지. 토종 씨앗은 지금 많은 식량을 개발하잖아요. 개발하면은 YTO에서 이미 그 지적 생명권이라 그래갖고서 계속 큰 회사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새로운 계량종이 나오면 다 특허를 낸단 말이에요. 그 브랜드화 해버리면. 그럼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근데 토종은 아무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수량이 적다, 뭐 맛이 없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토종은 안 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시를 지역에 돌아다니면 우리 젊은 농부들 사이에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저도 양평을 토종씨앗 수집을 16회를 했었거든요. 양평군을 다 돌았었는데 돌면서 보니까 7, 80대 할머니들은 씨앗을 몇 개는 다 가지고 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언제부터 이것을 가지고 있었느냐 얘기하면 내가 시집 올 때 우리 친정어머니가 줬다. 우리 시어머니가 네가 이 씨앗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꼭 지켜라. 뭐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받았다. 근데 그분이 할머니인데 그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세월은 벌써 한 100년 가까이 되겠죠.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두 세대가 그게 그 씨앗을 저에게 넘겨주면서 두 세대가 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던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라지면 멸종 지금 70%가 사라졌다고 얘기를 해요. 하는데 이분들마저 사라지면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지 않으면 미래의 우리의 생명을 이어줄 그러니까 그 종자인 씨앗이 사라져요. 사라지면 다시는 회복 불가능해요. 회복 불가능해서 우리는 그래서 토종 씨앗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조금 얘기 속에 그 말이 생각이 나서였습니다. 저 좋다고 얘기하고 너무 잘했어요. 진행을 그 안 해도 얘기 되거든요. 보면 그 영화 얘기도 이제 중간중간 섞어서 하긴 할 텐데 그 2018년에 유엔에서 유엔 농민 권리 선언이라는 거를 선언을 해요. 거기 또 한국도 참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소농 중심의 그 작은 농사를 하는 사람들 비아카파시아라고 하는 이런 뭐 농민 조직 같은 것들이 있어서 오랫동안 막 계속 국제적인 활동들을 해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 여성 농민회가 거기 같이 참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막 하고 해서 권리선을 만들었어요. 그 권리선 안에 보면 종자는 농민의 것이다라고 종자 씨앗은 농민의 것이다. 요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어머니와 할머니들은 사고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가 우리 시금치 너 좀 심으려고 하는데 씨 좀 남는 거 있으면 줘. 그러면 좀 주고 텃밭 해보시면 알겠지만 고추 모종 사시잖아요. 한 5개 심어야지 하고 네 가구 네 명이 사는 집에 한 5개 심으면 고추가 너무 많이 나서 버려요. 그렇게 많이만 먹지 않고 상추 왕창 심으면 매일 삼겹살 구워 먹을 거예요. 그렇지 않대. 이것도 나눠야 돼. 나누면. 그러니까 이웃에 있어야 나눠주는데 한 집에서 우리 집이 살 수 있는 조금만큼만 심어도 그 집은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입맛이나 생활 패턴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대량 생산물, 농산물 그걸 또 기업이 유통을 해서 소비되고 있는 공장의 방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뭐 단작으로 대량으로 쓰는 거죠. 옥수수 콘, 뭐 카놀라 이런 것도 다 GMO 옥수수 사료를 갖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더 큰 문제는 그것도 문제긴 한데 더 문제는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비행기 기름을 생각해 보세요. 날라오는 비행기 기름을 얘가 다시 또 배를 타고 온다. 또 유럽에서 이렇게 온다. 24시간 비행기를 타고 쏟아붓는 석유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탄소는 어떻게 우리가 조정할까요? 이거 안 되거든요. 이제는 어느 한 국가 간의 이동도 사실은 끊어야 되는. 끊지 않으면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야 돼. 그 지역 안에서. 그 지역 안에서 살아야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지금 생존해 갈 수 있는 거죠. 토종씨앗도 그것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씨앗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이게 되게 이뻐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 씨앗 하나를 이 색깔을 보거나 알맹이의 상태 뭐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얘가 커가면은 꽃을 볼 수가 있고 그게 맺는 열매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이 씨앗을 보면 이제 앞으로 나가면 오이를 미리 갖고 있겠죠. 어린아이가 이렇게 있으면 부모를 보고 자라잖아요. 유전자 형질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면 저렇게 이쁜 사람이 또 저렇게 또 아름다운 인간으로 또 변화하고 그런 면들 보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거래를 통해서 씨앗을 사고 판다? 저는 약간 이 씨앗은
공공재 같거든요. 산소를 누가 팔아요? 물을 팔죠. 우리는 이게 물도 이제는 파는 시대가 됐잖아요. 전에 누가 물을 판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대동강에서 사기친 사람이 물 팔고 했지. 근데 이제 그 점점 위험한 시대를 만들고 있는 이게 물이 왜 이렇게 오염됐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사 먹게 만든 거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거를 끊지 않으면 우리는 물도 사 먹어야 되고 이제 산소도 사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우리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생명들에 대한 존귀함과 그것과 같이 사는 방법을 우리도 좀 연습해야 된다. 좀 같이.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씨앗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으세요? 이 씨앗과 같이 사는 자.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감정적으로 이게 바깥에서 생각하는 행복하고 저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런 거는 좀 다른데 씨앗을 바라보면 참 그 본래의 아름다움 저희는 그걸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지니고 있어서 참 아름답다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이 여기를 하기 전에서 우리 수녀원에서도 스터디를 했지만 제가 바깥에서도 우주에 관한 그러니까 생명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우주 공부라든지 과학 공부라든지 다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우주도 굉장히 신비롭고 아름다운데 그러니까 우주를 망원경을 통해서 볼 때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우주가 발견이 되고 그러면 느낄 때마다 뭐를 느끼냐면 그걸 볼 때마다 이 우주가 나를 부르고 있고 나 여기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넌 나를 요만큼 알아. 내일은 더 보여줄게 하는 건데 씨앗도 똑같은 것 같아요. 씨앗도 나를 부르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보여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이 저는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름다움을 찾는 순간은 뭐라고 그러죠? 신비감, 그걸 행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런 느낌은 참 신비감에 휩싸여서 어떨 때는 그 뭐라 그러죠? 조금 막 두근두근 그린 이건 진짜 경이감에 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껴왔고요. 그래서 이거랑 관계된 사실 씨앗과 관계되는 거는 씨앗 하나만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다 연결돼 있고 땅하고 연결돼 있고 우주와 연결돼 있고 또 옆에 계시는 우리 벌 선생님 또 계시는데 벌이 없으면 이 씨앗이 맺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토종이 95%가 멸종됐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몇 년 만에 멸망한다. 굉장히 짧게 얘기했어요. 4년 만에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씨앗은 또 벌과 나비와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느 하나도 그 하나만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연결되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저희 왜 우리 집 벚나무 밑에서 벌이 많이 죽었었는지 아마 기후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벌이 엄청 많았는데 저희가 벚나무가 쭉 있어서 윙윙윙 하는 소리가 지나가면 들리는데 벌이 별로 안 들리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땅바닥에 벌이 많이 죽어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벌 죽어 있는 걸 보면서 가슴이 너네가 죽으면 우리도 생명을 이어나갈 수가 없는데 하는 마음이 연결되어서 이 벌들이 죽게 만든 환경을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생각. 그래서 결국 그렇다면은 토종 씨앗을 사라지게 만든 것도 우리였고 이 환경을 이렇게 만든 것도 우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되살리겠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고 고단 엄청 힘들어요. 지쳐요. 그리고 놓고 싶은 왜 나만 이 힘든 걸 해야 하지? 라는 마음이 들 때 있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근본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씨앗을 보면은 그러니까 내년에 너는 나에게 무엇을 보여줄래?
우리는 이것을 보여줬는데 하는데 때로는 그 씨앗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뭔가가 안 맞아서. 그래서 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몰라준 거니 네가 나에게 안 보여준 거니 라는 말을 걸기도 하는데 아니면 환경 탓인가 그리고 아니면은 너와 내가 소통이 안 되었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질문해 보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내년에는 달라지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씨앗을 그냥 다시 보관을 해요. 그래서 저는 씨앗을 항상 2년치를 준비해 둡니다. 만약 올해 그렇게 제대로 안 될 때, 이제 뭐 안 된다는 걸 안 보여준다라고 제가 표현도 하기도 했지만 기후나 우리의 노력 부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해서 안 되면은 내년에는 올해는 못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이 씨앗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씨앗이 200여 가지가 넘어요. 제가 넘버링을 해놓은 게 210번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넘버링 안 했어요. 너무 넘버링 해서 계속 매년에서 씨앗을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무척 고된 작업이어서 210번까지가 지금 넘버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년 심는 작물은 한 150까지는 안 될 거고 많으면 100, 그러니까 130, 적으면 100까지 어떤 거를 돌려서 안 심어요. 저도 교잡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심는데 교잡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땅이 많아갖고 이렇게 돌려가다 하지 못하니까 저는 대신에 걔가 교잡거리, 안전거리가 작물마다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작물이 가지고 있는 교잡거리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래도 땅을 씌워놔요. 그러니까 볼이 날아가서 거기 앉지 않도록. 그러면은 이제 바람이 불면은 그러니까 흔들어서도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의 이게 수정이 되는 거는 볼과 나비도 필요하지만 바람도 필요해요. 바람이 흔들어서 수정도 시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 씨앗을 지금 교잡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미 제가 씨앗 수집할 때 보니까 씨앗은 교잡되어 있었어요. 교잡되어 있어서 그 시드림 그러니까 본부에서 저한테 내린 숙제가 뭐냐면 수연님은 이제 씨앗을 볼 줄 아시니까 원종을 찾아놔라. 그래서 계속 원종을 골라서 계속 심어서 씨앗을 받아라 하는데 매년 선별해야 돼요. 선별하는 그 작업이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감수성도 그러니까 뛰어나야 되고 예민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야 될 때가 그러니까 조그만 그 모양이 달라도 원종이 가지는 모양에도 저는 그걸 씨앗을 받는 데선 제외해요. 그걸 먹어버리지. 그러면서 씨앗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제 씨앗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만족감보다는 어떻게든지 내 힘이 닿는 날까지 해보리라라는 각오, 처음에 그 각오를 안 잃어버리려고 매번 힘들 때마다 내가 첫 번에 이 각오를 했었지라는 것을 계속 되새기고 있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지 그런 감정이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네, 뭐 에바스님도 그렇고 여기 안산의 농부도 보시면 여기도 한 비슷하게 100종 좀 넘게 한 해년도 심는 게 그렇고 그 이제 뭐 보관해 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 좀 여기 조금 종자가 좀 많은 편인데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의 씨앗을 갖기. 내가 뭘 어떤 씨앗 있으면 그거라도 이렇게 계속 찾고 또 씨앗을 받는다는 거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저도 씨앗이 어디서 씨 사서 심으려면 씨 사고 모종 사는 거지 씨앗이 나? 배추에 씨가 있단 말이야? 부추에도 있어? 이런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다 그러실 것 같고 그죠? 한번 해보면 또 재밌어요. 그래서 많은 걸 하긴 어렵지만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조금만 오늘도 이렇게 씨앗 키트 했는데 이렇게 한번 조금씩 이렇게 뿌려서 한번 또 놔뒀다가 또 크는 거 보시고 또 다시 또 올라오면 또 받아서 또 하면 이게 아까 한 우주가 들었다는 게 한 씨앗 한 알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이게 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또 다음을 전화되고 혼자만 이 작물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작물들한테 자기 몸을 내주잖아요. 호랑이도 먹으라고 하고 새도 와서 먹으라고 하고 사람한테도 주잖아요. 그렇게 그거 퍼뜨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우리가 뭐 큰 땅이다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작게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조금 그것도 조금 지키는 활동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다 씨앗을 잘 못 받았다. 그러면 양평에서는 엠마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씨앗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조금 더 오고 그래서 선생님 필요하신 게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제가 씨앗 얻어간 것 대신에 단일 좀 더 할게요. 이렇게 오고 그런 게 조금 뭐 안 가봤지만 그런 게 뭔가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받고 그걸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미 감자가 이제 올해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서 이제 저희도 동네에 수미 감자 캔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감자 캐러 도와주러 갔거든요. 갔는데 아침에 저녁에 왔는데요. 이 감자가 땅에 들어가서 다 썩었어요. 대부분 썩고 물렁물렁해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했더니 물을 많이 먹어서 원래 하지에 캐야 되는데 하지 전에 이미 얘네들은 땅땅해진 거예요. 그때 캤어야 되는데 이게 한 열흘 사이로 비가 또 많이 오고 하면서 얘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수문에서는 그 수미 감자는 이제는 씨감자로 사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종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런 기후 변화 속에서 흙과 바람과 햇빛과 뭐 온도와 그 사람의 손길과 다른 작물들과 같이 어울려서 거기에 살아남는 거, 자기 유전자를 계속 주는 거 이렇게. 그러면 걔네들은 계속 거기 살아나가요. 우리도 그렇게 같이 살아가려면 저희도 이런 기후 위기 시대에서 우리가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 기후 위기 대응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인간이 작물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작물에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수녀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또 생각한 게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벚꽃 필 때 벌이 많이 죽는 경우는 사실은 그 벚꽃 피는 시기에 가로수에 살충제를 많이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벌들은 태어나서 제 집안에서 일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큰 언니들이 나가서 꿀을 따는데 그 언니들이 이제 나갔다가 이제 일벌들은 아빠가 다른 딸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언니들이 먼저 나갔는데 가로수에 이제 약을 공중에서 살포하거나 그러면 아니면 그 약이 흘러서 고여있는 물에 있는데 벌이 그때가 4월 벚꽃 필 때가 아주 알이 하루에 막 2,000개씩 알을 낳으면서 여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먹이도 많이 필요하고 물도 많이 필요해요. 애벌레 물을 갖다 먹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농약을 살포하면 다 나가서 죽는 거예요. 농약에 젖으면 이제 벌을 한번 죽으시면 혓바닥을 길게 빼고 죽은 벌은 농약 먹고 죽은 벌입니다. 네, 바로바로 떨면서 이제 죽어요. 얘네들이 이제 많이 죽었어요. 이게 이 벌들이 죽으면 어린 벌들이 언니들이 많이 죽어서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아직 나갈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나가요. 근데 또 며칠 있으면 또 약 뿌리잖아요. 이러면서 수명이 단축되고 이 벌통 안에도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약 뿌리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이제 가로수에 뭐 있고 그러면 빨리 아파트 단지도 약 엄청 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들이 죽으면 그 벌들이 자기 개체를 온전히 보존을 못하기도 하지만 벌들이 한창 나가서 그 꽃에 가서 가루바지를 하고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애들이 많이 죽죠. 그렇습니다. 그 지금 우리를 보면 우리가 이제 다 지금 나이들이 많잖아요. 벌이 밖에 나가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위험한 일, 물 길어오는 일이에요. 물은 아래로 흐르니까요. 그리고 물이 차면 찬 곳에서는 온도가 낮으면 비응을 못해 잘못하면 그냥 노숙하다 죽거든요. 물에 젖으면.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가장 늙은 노봉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토종 씨앗을 지키는 일 해야 돼요, 우리가. 네.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벌들도 그 작은 벌들도 자기들이 나가서 가장 어려운 일, 가장 위험한 일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늙은 벌이 뭐냐? 머리, 가슴, 배 부분이 거물수록 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러면 물론 거기가 제일 좋은 거 이제 봉독은 이제 도끼가 세더라고. 독이 또 제일 많죠. 근데 어쨌든 그 벌들은 나가서 물기러운 일, 가장 어려운 일을 해서 이 개체에서 벌군 하나를 지켜요. 네. 선생님 그 배가 까마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까매질 때까지 열심히 그냥 나가서 농담이에요. 어려운 일,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 인간 사회가 노년에 뭐 이렇게 갖고 있는 자산이 많아서 뭐 이렇게 즐기고 뭐 노년에 일하는 것을 해놓은 게 없는 삶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타닉 때도 그렇고 어쨌든 나이가 들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자기 남은 생을 사는 게 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사회에 지킬 것들을 지키고 그것이 바로 연대고 제가 벌을 보면서 항상 벌들은 정말 자기 애벌레 아이들을 동생들을 끝까지 지키고 물론 못 지킬 때가 되면 자기네들이 그냥 파먹어요. 겨울에 한겨울에 갑자기 추워지면 그러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나이 들어서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게 힘들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작품에서도 뭐 내가 죽어서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사회에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지키는 거 그러면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벌들에게 배워요. 또 저는 영화 중에 하나 조금 토종 씨앗은 수령이 적다 또는 맛이 없다 이 이야기에 저는 좀 반박의 여지가 있는데 과연 토종 씨앗이 수량이 적을까요? 계란종처럼 똑같이 키우면은 토종 씨앗이 수량이 더 많아요. 근데 대부분 토종 씨앗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농을 하든 순환농을 하든 유기농을 하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저는 전통농을 하는 편인데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러면 거기다 투입을 많이 하지 않아요. 하지 않기 때문에 계란종은 투입을 하지 않으면 열매가 아예 토종에 반도 못 미쳐요. 저희가 해봤는데 열매도 잘 달리지도 않아요. 투입을 하지 않으면 비료를 하지 않으면 그러나 요즘에 종자가 뭐 F1 종자에다가 불임 종자에다가 트레이트 종자에다가 트레이트 종자는 특정 비료에 적응하도록 만든 특정 종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종자가 B라는 화학 비료랑 그러니까 만나야만이 잘 되는데 이 농부가 A라는 종자에다가 C라는 화학 비료를 쓰면 걔는 안 되는 거예요. B라는 거예요. 그게 트레이트 종자거든요. 그게 요즘엔 트레이트 종자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업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종자를 매년 사도록 만들었고 그래도 종자 권리를 농민의 것인데 농민에게서 빼앗았잖아요. 지금 기업에게 가 있잖아요. 기업과 정부가 함께 주잖아요. 그래서 뭐 종자 기는 사람만 종자 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 다 기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종자 기능사 자격증을 땄어요. 혹시 제가 종자를 기는데 뭐 딴지를 처음에 그 중국안에 와서 이거 모종을 하는데 선생님 이거 아닌데 해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난 딴다 그러고서 땄거든요. 땄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 얘기를 제가 토종 시드림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아까 유엔에서 나오는 권리 그리고 또 종자 산업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그 전 대통령 황교안 씨 맞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를 그러니까 발효를 했어요. 그 전에 만들어진 게 그래서 그 종자 산업법은 기업들이 종자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특허를 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니까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이윤 극대화예요. 그게 종자 산업법이. 그래서 농민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민은 그러니까 종자 기능사 자격증이 없으면 모종을 할 수도 없고 씨앗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게 지금 종자 산업법인데
종자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씨앗을 팔려면 예. 그런 기능사 자격증 있는 사람의 한해서만. 어디 있으면 예. 무슨 뭐지 회계사 뭔가 있자 변호사 자격증이 의사 면허증이 있어야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토종 씨앗 자체를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면허를 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요즘에 그 유엔 권리선언에 보면은 종자는 농민의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농을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씨앗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기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정책위원회를 만나서 그 몇몇 사람들이 그쪽으로 눈이 떠있는 몇몇 사람들이 가서 해서 우리도 그걸 따냈어요. 소농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씨앗을 가지고 모종을 길러낼 수 있고 팔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농의 기준이 뭐 그 당시 거기에 나온 거는 1,200평 이하를 소농 기준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가톨릭 우리농도 정신도 마찬가지고 소농을 살리자는 주지 대농을 살리자는 건 아니에요. 가족농. 소농이 살아야만이 농부가 많아지는, 농민이 많아지는 거. 대농이 생기면 다 기계화해버려서 이 사람들은 씨앗의 생명이 가전에는 몰라요. 그리고 씨앗 받을 줄도 몰라요. 30년, 40년 기계만 한 사람, 이게 제가 당근꽃이 우리 집에 와서 피웠는데 이게 뭐예요? 물어봐요. 당근꽃이라고 그랬더니 이게 당근꽃이에요? 이렇게 몰라요. 그 장구리 꽃이 어떻게 아름답게 피는지 몰라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씨앗은 농민의 것이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연대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씨앗을 농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토종씨를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계량종은 이미 농민에게 우리가 가질 수도 없어요. 이미 나오면서 그러니까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져 있게. 근데 토종씨앗은 가능해요. 그래서 토종씨앗이 왜 중요하냐라는 우리가 토종씨앗이 맛이 뛰어나고 이런 거 둘째치고 그러니까 계량종을 우리가 손을 댈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토종씨앗에게 접근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종씨앗을 지켜야 되는 거고 계량종을 계량하는 것도 토종 종자를 가지고 계량하는 토종 종자가 원종이에요. 원종을 가지고 다 계량해 왔거든요. 그래서 유전 자원이에요. 유전 자원이기 때문에 그 지켜야 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또 씨앗을 심는 것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혼자 자라면 자라보다 둘이 자라는 게 경쟁보다 잘 자란다 그러는데 제가 씨앗 수집을 하러 다니면서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새알을 심어야지. 들어보셨죠? 들어본 사람? 하나는 누구의 것? 새의 것. 하나는 벌레 것. 하나 나.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살았다는데 나도 요즘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벌레도 내 것, 벌레 것도 내 것, 새 것도 내 것, 다 내가 보도해야 돼. 저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옛날 그 농부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연은 함께 나눠 먹었다. 근데 지금은 산업이 발전되면서 그러니까 단작을 하면서 기계화되면서 기업농이 되면서 점점 더 욕심을 부리게 되면서 자연과 더불어 먹었던 것을 다 훼손해 다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씨앗을 심을 때 저는 새알 심어요. 항상 새알 심어요. 그래서 뭐 배추나 이런 거는 나중에 하나를 뽑아내는데 콩은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새알. 그리고 옥수수도 그냥 내버려둬요. 두는데 자라면은 옆에서 사람이 혼자 살지는 못하는데 공동체를 이루면은 가족이 생기는 또 그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저는 거기서 똑같은 원리를 발견해요. 그래서 공동체성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씨앗도 혼자 자라는 것보다 지금은 다 기계로 씨앗 넣을 때 다 혼자 넣잖아요. 근데 저희는 모종할 때였냐면 새알 넣어서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튼실한 놈을 하나 남겨놓고 2개를 빼서 다른 데 옮겨 심어요. 옮겨 심으면 걔네도 또 잘 자라요. 어느 정도 좀 자라가 난 다음에 너무 어릴 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너무 커서 말고 어느 정도 조금 자랐을 때 저희는 그렇게 모종을 하지. 그러니까 그 두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저 두알보다 새알 우리 농부들의 정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어떤 마음으로 농사를 대했는지 그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제 이래서 그런 거예요. 저녁 때 막 배고픈데도 계속하고. 저 얘기 듣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아니에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는데 사실 어떤 포럼이나 심포지엄 간다고 이런 얘기를 이런 진정성 있고 이런 가슴을 울리는 얘기를 듣기가 뭐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해요. 네네. 아니 이게 각자 소농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현재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든 계속 그러니까 저희 동네도 보면은 트랙터 한 10가구 중에 한 2-3가구는 트랙터를 갖고 있어요. 기계가 중복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쓸 때 필요한 기계를 못 쓰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그 트랙터 하시는 분이 일당 얼마 받고 다른 데다 쭉 다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돌아가서 그 동네 한쪽에서는 또 친환경 유기농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한쪽은 관행농 하고 여기는 제초제 뿌리고 여기는 이제 풀 뽑고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밭의 경계를 가르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바람이 이 경계를 무너뜨려요. 바람이 이 바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유기농 해서 토양 검사하거든요. 그럼 옆에서 이렇게 치면 옮겨가요. 당연히 옮겨지. 이렇게 물은 안 흐르나요? 밑으로 땅 밑으로 물이 흘러가요. 이거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 뭐 아이 하나를 키우기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우리가 농촌과 농부들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적어도 큰 마을 요 산 경계된 마을 전체가 좀 바람도 맞고 물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하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야지 이게 가능하고 지금 있는 사람을 다 접고 야 이쪽 다 옮겨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하고 있는 거 이 엄청난 충격파가 엄청 크잖아요. 거기에 대한 완충작용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나만 그래서 저는 이제 맨 마지막에 안산의 농부가 그 얘기하잖아요. 토종 씨앗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농민이 대우받는 세상이 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속으로는 농민이 대우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고 싶지만 농민이 대우받는 세상이 언젠가는 오겠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농민이 대우받는 그런 세상이 돼야 우리도 같이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걸 이렇게 좀 한편으로 같이 동시에 우리 씨앗이 중심이 되고 또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농촌 자체가 환경이 조금씩 이렇게 좀 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게 아까 잠깐 한집 소농만 그만 얘기하셔가지고 좀 약간 확장해서 얘기하면 거기도 좀 덧붙이고 싶어서. 소농이 정말 네, 온 삶을 살다 해서 소농이 정말 중요하다. 제가 오늘 혹시 오늘 꼭 이 한 말씀을 좀 얘기하고 싶다 그러신 분 좀 얘기를 뭐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오늘 성가소비녀의 인천광구 선생님들도 멀리서 오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이거 하나 놓쳤어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서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끝내고 싶진 않네요. 저는 더 하고 싶지만. 어쨌든 그 지난번에 다큐를 그러니까 저희가 3년 전에 선생님한테 이제 전화를 드려서 토종 씨앗을 좀 심어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받아서 해보고 싶다. 단 그 씨앗을 받기 편한 콩 종류로만 좀 보내주십사 해서 3년 전에 이제 심어갖고 지금 이제 올해 계속 걔네들 받아서 이제 한 2다라이가 됐어요. 그래서 물론 이 사람이 열심히 죽어라 힘고 이 타자까지 다 끝내서 2다라이가 된 상태에 저거를 한다 라고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저 안에 뭐 다른 것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이렇게 보러 왔는데 어쨌든 너무나 왜 이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두 딸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은 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다큐 또 이제 그 이야기 시간들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여주 가서 물론 열심히 그 콩을 다시 또 심어서 예, 저희들도 나름 예, 열심히 좀 그 우리 씨앗을 지키는데 일조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감독님한테 드리고 싶어서 예,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에서 오셨습니다. 가족이. 또 있으실까요? 네. 뭐 마무리 말씀 해주시고. 그러면 마지막 말로 그러니까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 굶어 죽어도 베고 죽는다. 저도 씨앗 제일 먼저 그러니까 100개의 베고 그러니까 씨앗부터 먼저 챙겼다. 그러니까 씨앗의 중요성이 있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 씨앗을 최종해 보지 않으면은 그 중요성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나온 이야기이지만은 우리 모두가 적어도 베란다 화분에서라도 내가 한 가지 씨앗은 보존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본 그 다음 추천 행동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공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이 영화 만들기 전에 벽꽃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요. 그 이제 벼의 일생이에요. 벼의 일생. 이제 벽씨가 이제 그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약간 불어주고 그리고 이제 걔가 이제 땅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수확할 때까지를 이렇게 죽였는데 그 생각해 보니까 그 농부는 1년에 한 번만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농사를. 우리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진짜 물론 다른 것도 하지만 농사에 아까도 한 농사를 하게 되면 걔는 한 번밖에 못 만나요. 감자를 두 번, 옥수수 두 번 만나죠 이렇게. 근데 같은 애인데 어쨌든 한 작물을 한 번 1년 동안 하나 하거든요. 고추 한 번 심으면 다르고 심으면 또 그럼 실패지만 그 다음에 또 심으면 또 다르고 이렇게 한 번씩 만나는 작물들이고 생명체들인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씨앗들은 저는 영화 만들면서 그걸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은 좀 씨앗과 작물의 그 모습이 조금 이렇게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가슴에. 그래서 걔가 좀 어른거리고 저 씨 받는 모습 나도 좀 하면 해볼 수 있겠네 이런 게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좀 갖고 돌아가시고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그 주변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이 같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여러분 가슴에 큰 좋은 씨앗을 심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씨앗이 어느 날 온도와 습도를 만나서 여러분 인상에 꽃을 피우고 다시 또 씨앗을 거두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씨앗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내가 지킨 만큼은 살아있을 거 아니야.